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재해. 이번 시간에 마무리 짓고요. 재배학 이번 시간 마지막 시간이고 다음 시간부터는 원예작물학 우리 교재 파트 2로 넘어갈게요. 자, 동해, 상해 같이 있죠? 동상해라고도 많이 부르죠. 동해. 동해는 얼어야 돼요. 동결이 있어야 돼요. 동결 되려면 빈결점 이하여야 되겠죠. 네, 동결 안 되면 그냥 냉해입니다. 상해. 상해 다른 말로 서리해. 서리로 일어나는 피해이다. 그런데 정확하게는 서리로 인해서 농작물 조직이 얼어서 서리로 인한 동결 피해인 거겠죠? 네, 동결 피해. 언제 일어나나 봤더니 맑고 바람 없는 날에 밤에 갑자기 기온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많이 발생한대요. 자, 작물의 동상해 그럼 같이 볼게요. 동상해. 내 동성 또는 내 한성. 이때 하는 요 한자가 다르죠. 우리 가뭄할 때하고 다릅니다. 네, 워낙에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눈에 익혀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작물의 내동성, 추위에 강한 성격은요. 추위나 상해에 강한 성격은 뭐 이런 걸 내동성이라 한다. 네,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 발육 단계. 항상 어느 시기가 약하다? 생식생장기가 약하다. 여기도 보세요. 내동성, 영양생장기가 내동성이 크대요. 강하대요. 그럼 생식생장기가 약하다겠죠? 자, 큰 거 영양생장기, 항상 약한 거 생식생장기. 잎눈이 꽃눈보다 강하대요. 잎눈은 뭐죠? 영양기관이잖아요. 뿌리줄기. 꽃눈은 뭐죠? 생식기관이잖아요. 영양기관이 강하다. 자, 생식생장기, 생식기관 약하다. 영양생장기, 영양기관 강하다. 이건 내동성뿐만이 아니라 다 마찬가지예요. 네. 형태. 포복성 작물의 내동성이 직립성 작물보다 크다. 포복성 작물이. 자, 월동작물의 내동성 봤더니 월동작물은 원래 저온이 필요한 작물이잖아요. 그렇죠? 기온이 저하되면 내동성이 증가된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고요. 생장점이 깊게 위치한 작물의 내동성이 크다. 생장점 분열 조직이죠? 네, 근데 깊게 위치하면 세포 분열이 온도 저해를 덜 받는 거죠. 잎의 색이 짙은 작물의 내동성이 크다. 여러분 이거를 보셔야 돼요. 이거 종종 나옵니다. 내동성, 이 한자가 다른데 한성, 추 한자. 네. 영양생장기, 영양기관, 그다음 포복성 작물. 낮게 기어가는 친구들이 내동성이 더 큰 거예요. 네. 그다음에 생장점 깊게 잎이 짙은 작물. 자, 그럼 이런 작물들은 어떤 특징이 있나 한번 또 볼게요. 요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것도 별 4건성 작물하고 거의 같아요. 별 4개. 네. 자, 세포적 특징 볼까요? 네. 세포, 원형질의 수분 투과성이 크다. 4건성 작물도 근데 수분 투과성이 컸죠. 농도가 높을 때 물을 끌어당기는데 투과성이 커야지 물이 잘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여러분, 이 내동성 작물도 투과성이 크네요. 반대가 아니죠. 왜요? 아니, 수분 투과성이 커서 물이 자유롭게 이동해야 조직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해야 원형질 밖으로 막 원형질 세포 내의 모든 물질 세포막으로 막 이동해야 그래야 얼지 않을 거 아니에요. 내동성이 커진다. 수분 투과성이 크다. 수분 이동이 자유롭다. 결빙이 감소된다. 자, 원형질에 친수성 콜로이드가 많다. 여러 어려운 단어 나오죠. 친수성 콜로이드, 교질이라고 그러죠. 교질. 우리 용에게는 용매가 있고 용질이 있다. 기억나시죠? 용질, 소금물에 소금. 용질은 아예 용액 속에 녹아버려요. 근데 이 콜로이드, 교질은요. 녹지는 않아요. 근데 굉장히 작은 단위로 존재하는 아주 작은 입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용액 속에 녹아있는 아주 작은 입자. 근데 걔가 물하고 친한 성격이래요. 원형질 내에는요. 원형질의 75%가 물이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물하고 친한 입자들이 있고요. 물하고 친하지 않은 소수성 콜로이드가 있어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원형질 내는 물이 75%인데 그 내에 내동성이 강한 작물은요, 물하고 친한 입자들이 많대요. 아니, 물이 75%인데 물하고 친한 입자들이 많대요. 물이 잘 유지된다고요. 물이 잘 유지된다고요. 원형질이 잘 유지된다고요. 얼지 않는다고요. 오케이? 자, 물하고 친한 콜로이드가 많다. 물이 잘 유지된다. 원형질 내에 물이 잘 유지된다. 또 하나, 밖에서 수분 투과성이 크다 그랬죠? 끌어들이는 거예요. 똑같아요. 세포 내의 결합수가 증가한다. 여러분, 세포는 밖의 환경이 온도가 어떻든 간에 고온장이든 저온장이든 지금 너무 춥든 어떻든 간에 세포는 자기가 잘 유지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작물들이 저항성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 내에 결합수가 많아서 밖에 어떻든 간에 세포는 이상이 없는 거예요. 이거 아까 내열성 작물에도 똑같은 거 나왔잖아요. 내동성, 내열성 반대니까 반대로 쓰시면 안 돼요. 네. 결합수가 증가해서 세포는 이상이 없어요. 밖에 환경이 어떻든 간에. 그리고 자유수가 적어요. 결합수가 많다는 건 유리수, 자유수가 적다라는 얘기고 수분 투과성이 커요. 자유롭게 이동해요. 조직 내로 자유롭게 이동해요. 세포 내에 결합수가 많다라는 건 세포에서 물을 떼내는 그런 힘이 적다라는 거나 똑같은 거죠. 세포 내에 찰싹 물이 붙어 있다고요. 그리고 흡수된 물들 수분 투과성이 크니까 다른 데로 막 이동한다. 이거 반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원형질의 탈수 저항성이 이걸 다 합쳐서 수분 투과성이 크다. 물이 자유롭게 이동된다. 친수성 콜로이드가 많다. 세포 내의 결합수가 많다. 탈수 저항성이 증대된다. 네. 또 원형질 단백질의 이 SH기 이건 또 뭘까요? 원형질에는 이렇게 생긴 애하고요.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요. 근데 얘는 모든 걸 활성화시켜요. 활성화. 얘는 불활성화, 반대. 아까도 친수성, 소수성 얘기했잖아요. 얘는 뭐든지 활성화시키는 원형질 75%가 수분, 한 20%는 탄수화물, 한 2%는 단백질. 근데 그 단백질 내에 이렇게 생긴 애랑 이렇게 생긴 애가 있는데 이렇게 생긴 애는 모든 걸 다 활성화시킨대요. 우리 이미지를 그렇게 잡으시면 돼요. 단백질 내 모든 걸 다 활성화시키는구나. 수분 투과성이 커서 물이 다 자유롭게 이동하는구나. 그걸 세포 내에 물이 결합되어 있는 거랑은 별개로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세포 자체는 이상이 없는 거예요. 자, 활성화시킨대요. 원형질의 파괴가 조금? 밖에서 온도가 너무 고온이든 수분이 탈수가 되든 건조해서 내건 내열 아니면 너무 추워서 얼어있든 막 활성화시키는 마이너스 SH기가 있기 때문에 원형질이 굳지 않는 거예요. 부서지지 않는 거예요. 원형질의 파괴가 적음. 너무 건조해서, 너무 온도가 높아서, 너무 온도가 낮아서 원형질이 다 굳어버려요. 얘 다른 표현 뭐 있었죠? 원형질의 응집이 적다. 응고가 적다. 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얘 때문에. 근데 왜 이렇게 다 다르게 써놨냐고. 이게 시험에 이런 보기로 나와요. 시험에 이런 보기로. 응고가 적다, 응집이 적다, SH기가 많다, 활성화돼서. 응고가 적으니까 굳어지지 않아서 밖의 상황이 어떻든 부서지지 않는구나. 우리 지난 강의에 원형질이 응고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포가 죽는 거예요. 자, 밖에 온도가 높든 낮든 여러분 항상 반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수분 투과성은 다 커요. 자유롭게 물이 이동해야 조직 내에, 식물체 기관 내에 세포 안 밖으로 이동해야 안 옵니다. 하지만 세포 자체는 세포 내에서 물이 빠져나가면 안 돼요. 결합수. 친수성 콜로이드가 많다 같은 말이에요. 탈수 저항성이 증가된다. 그다음에 원형질 단백질 활성화시키는 헷갈리시면 H활성화. 그러니까 원형질이 응고가 적다, 파괴가 적다, 안 부서진다. 오케이. 이것도 비슷한 말이에요. 점도가 낮고 연도가 높다. 요거 반대로 재배학 시험, 공무원 시험에 요거 보기 많이 나와요. 연도가 높다? 조금 더 소프트하다. 우리는 지금까지 내 건성이나 내 열성은 점도가 높다라고 나왔죠? 원형질이 쫀쫀하게 유지된다라고 나왔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는 요거 하나가 반대예요. 내동성 작물은, 내동성이 큰 작물, 추운 거에 잘 견디는 작물은 잘 흘러야 돼요. 수분 투과성이 좋다. 연도가 높아서, 보다 부드러워서
잘 흘러야 돼요. 잘 흘러야 돼요. 그래야 안 업니다. 그러니까 다 유사한데 내건성, 내열성은 자기 걸 지키는 데 더 초점이 있고요. 내동성은 세포 내 결합수 많고 자기 걸 지키는 건 맞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잘 흘러야 돼요. 수분 투과성, 연도가 높다. 네. 자, 그리고 다른 거 요거 하나 나왔고 다른 게 이제 또 하나가 나옵니다. 요것도 보기에 많이 나와요. 세포 내에 녹아있는 게 많아요. 삼투압이 증대돼요. 수분 증가돼요. 내동성 증가돼요. 이거 똑같은데 지유 함량도 많고 우리 했었죠. 당분, 지유, 단백질 함량이 다 높다. 내열성도 증가한다. 다 맞아요. 세포 내의 농도가 많아서 안으로 물을 잘 끌어당겨요. 결합수가 많아져요. 그것도 맞아요. 근데 요거 전분 함량은 적다. 여러분 근데 당분하고 전분하고 보기가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 당분, 전분 다 탄수화물이에요. 전분은 다당류, 탄수화물 단당이 10개 이상 있는 거. 단당류? 아니, 다당류가 적다라고 표현될 수도 있겠죠. 같은 탄수화물인데 10개 이상 된 전분, 녹말, 그건 함량이 적대요. 왜? 녹말이 많으면요. 원형질을 쉽게 굳게 만들고 녹말, 전분 성격, 우리 기억하세요. 쉽게 굳게 만들고 굳으면 어떻게 돼요? 이상이 있을 때 부서지잖아요. 파괴되잖아요. 세포가 죽잖아요. 내동성이 큰 작물은 전분 함량이 적어서 원형질을 덜 파괴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당분과 전분이 반대로 나와 있는 거. 요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작물의 특성이 내건성, 내열성 하나로 보시고 그다음에 내동성 큰 작물 이렇게 3개가 나와요. 다 유사해요. 기본적으로 세포 자기 거 잘 지켜요. 농도 높아요. 밖에서 잘 끌어와요. 끌어와서 결합수도 많아요. 세포는 낼 거 잃지 않아요. 네. 차이점. 또 원형질의 투과성이 큰 것도 다 똑같아요. 내동, 내열, 내건 다 똑같아요. 자유롭게 이동하는 거. 차이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내건성, 내열성 작물이 수분 투과성이 큰 거는 밖에서 끌어오기 위해서 큰 거고 내동성 작물의 원형질 투과성이 큰 거는 자유롭게 이동하기 위해서 큰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연도가 높다도 마찬가지고요. 잘 이동해요. 그리고 요거 하나. 세포 내의 농도가 높기 때문에 다 뭐가 많아요. 근데 전분 함량만 내동성 적어요. 전분은 잘 굳게 만들어요. 오케이. 그거 주의하시면 돼요. 이거 다 보기로 종종 나옵니다. 원형질에 대해서 있고요. 동상해. 자, 이렇게 내동성 큰 작물의 특징 문제 나오고 또 하나 많이 나오는 예시. 자주 발생하는 거, 발생하지 않는 경우. 우리 내열성에서 고온장애에서 일소 피해 나왔듯이 이거 좀 종종 나옵니다. 조기 개화 지역에서 착과 피해가 발생한다. 특히 인과류의 배, 이거 많이 나와요. 빨리 핀대요. 근데 아직 추워요. 저온장애가 발생한 거예요. 냉해보다 더 심한 동해가 발생한 거예요. 상해가 발생한 거예요. 착과 피해, 빨리 꽃피는. 인과류의 배, 조기 개화 지역에서 착과 피해, 동해. 뭐 핵과류에도 동해 피해가 많이 나온다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서리 피해 발생하기 좋은 조건 잊을만 하면 나와요. 네. 근데 이거는 발생하기 쉬운 조건을요. 좀 크게 봤을 때랑 국지적으로 봤을 때랑 달라요. 크게 보면 아무래도 위쪽, 북쪽이 많이 발생하겠죠. 크게 보면. 그다음에 지대가 높을수록 좀 춥잖아요. 그래서 높은 지대가 많이 발생해요. 크게 보면. 근데 국지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국지적으로 보면 낮은 지대가 서리 피해가 많다. 왜요? 지형 조건을 잘 봐야 돼요. 사방이 산림으로 둘러싸이고 찬 기류가 통과되고 낮은 지대로 찬 공기가 들어가서 머무는 지역. 찬 공기가 들어가서 머무는 낮은 지역이 서리 피해가 많다. 그래서 요게 문제 한번 나왔었을 때 살짝 논란이 됐었어요. 나중에 답이 이제 손해평가사 문제 말고 다른 데서 답이 수정된 거로 알고 있는데 국지적으로는 입지 조건이 이래요. 밤낮 온도 차이가 큰 거 아까 맑았다가 갑자기 밤에 기온 뚝 떨어지면 서리 피해 생긴다 그랬죠? 사방이 산림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 공터.
그다음에 찬 기류가 통과할 때, 찬 공기가 머무는 지대, 즉 낮은 지대, 주위보다 낮은 지형. 네. 그다음에 호숫가, 하천가 이런 데는 거의 없다. 네. 대책 볼까요? 원인 제거해 주면 되겠죠, 뭐. 원인 온도죠, 온도. 그죠? 빈결점 이하의 온도. 자, 그러면 재배적으로 한번 볼까요? 저항성 품종은 항상 나오고요. 방풍링, 그렇죠? 우리 냉해 피해 대책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한풍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그다음에 개화 시기 조절, 재배 시기 조절, 재배 시기. 아까 인과류, 배, 특히 봄에 착가 피해 받을 수 있다 그랬죠? 개화 시기를 조절시킨다. 그다음에 휴립 구파, 휴립 구파. 여기다 하면 바람 피할 수 있대요. 휴립 구파, 일항 세우고 고랑에 파종하는 거. 네. 그다음에 기본적인 거 개선, 토양 개량, 그다음에 배수 시설 확보. 냉해에도 나오지만 온도가 낮은데 토양이 습하면 더 유발되는 거예요. 네. 이런 대책이 있다. 파종량 증시, 다밥, 12에 또 나오죠. 칼륨 증시 또 나오죠. 자, 응급대책 볼게요. 동상해에서 만약에 문제가 딱 하나 나온다. 그럼 얘 나옵니다. 하나만 짚어라. 그럼 얘. 3개 짚어라. 그러면 아까 내동성 작물의 특징, 그다음에 위에서 잘 발생하는 지형. 가장 중요한 건 얘예요. 동상해 발생할 때 응급대책, 살수빙결법. 저온 시에 물을 살포해서 저온인데 물을 살포해요? 아까 물 때문에 저온 피해가 더 나타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살포하면요 일시적으로 물방울이 기화되면서 기화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열을 이용하자는 거죠. 응급대책, 응급대책. 그 다음에 연소법. 네. 연소법, 송풍법. 송풍법의 원리 한번 보세요. 지상 10m 정도의 기온이 더 높대요. 따뜻한 기온은 위로 올라가니까. 바람을 통해서 섞어준다. 네. 그래서 따뜻한 기온을 섞어줘서 과수원 전체 기온을 상승시키는 게 송풍법. 피복법. 피복의 토양 멀칭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온도 조절이었죠. 관계법,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관계수가 빈결할 때 잠열이, 열기를 끌어올리고, 이건 응급대책이에요. 기본적인 거는 배수시설 같은 거 다 확보하는 거 위에 저온 피해를 더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응급, 관계, 연소, 송풍, 발연법 이런 거. 자, 사후대책 볼까요? 사후대책. 질소 위주의 속효성 비료, 여기 딱 하나 나오죠. 지금까지는 여러분 고온, 그다음에 내건성, 그러니까 가뭄 피해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그다음에 습해, 수해, 너무 많이 자라면 안 되는 거. 근데 지금은 온도, 저온이에요. 너무 저온. 질소, 도장이 염려 안 될 때는 질소 위주의 속효성 비료를 덧거름으로 시비한다. 연면 시비는 항상 나오죠. 네. 급할 경우에는 연면 시비 우리 하는 이유, 급할 때 타겟팅해서 용액으로 방지에 항상 나오고요. 네. 질소 위주의 비료 속효성으로 빨리 줘라. 이거 내동성만 나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수해, 습해, 고온, 그다음에 가뭄 전부 다 질소가 해가 되는데 동상에는 반대입니다. 반대. 네. 자, 동해상해 한번 볼게요. 내동성이 큰 정도, 큰 거, 기준이 큰 거예요. 영양생장기, 그다음에 영양기관, 그다음에 포복성, 기어가는 작물들, 생장점이 깊이 위치한 거, 색이 짙은 거. 내동성 큰 작물의 특징, 세포는 결합수가 많다. 이건 항상 같아요. 수분 투과성이 크다. 그래야 자유롭게 이동해요. 얘도 결과적으로는 끌어당기기 위한 수분 투과성이냐 자유롭게 이동하기 위한 거냐지만 투과성이 같다는 내건성, 내열성, 내동성 다 같습니다. 친수성 콜로이드가 많아요. 원형질 내에 수분 안 잃어버려요. 네. 활성화시키는 물질이 원형질 단백질에 많아요. 원형질 잘 안 굳어져요. 파괴가 안 돼요. 세포 내에 결합수가 많다. 잘 끌어당겨서 안 내보낸다.
농도가 높다? 다 많아요. 다 많은데 하나. 전분 섬유는 낮다. 전분 낮다. 그다음에 원형질의 점도가 낮다. 연도가 높다. 연도가 높아야 좀 자유롭게 이동합니다. 수분 투과성이 크다하고 거의 같은 원리예요. 네. 작물의 동상해 봤고요. 네. 그다음에 대책의 종류. 특히 응급대책의 종류 많이 나오고 질소 위주의 속효성 비료를 줘야 된다. 여기서 처음 나옵니다. 우박부터는 여러분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네. 우박 딱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되세요. 국지적으로 내린다. 전국 피해가 아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시기가 정해져 있다. 단기간에 내린다는 거죠. 네. 그럼 여러분 시기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이때 우리나라에서 많이 재배하는 과실이 어떤 시기냐에 따라서 피해 양상이 나타나겠죠. 가장 많이 재배하는 사과, 베이, 착과기, 성숙기에 해당한대요. 그래서 착과 피해, 낙과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 자, 그러면 이런 피해를 유발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이려면 농가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금을 쳐놔서 떨어지는 과실이 땅으로까지 떨어지지 않도록. 그거 우박 피해 대책 중에 하나입니다. 네. 단기간에 일어난다? 이런 피해가 일어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박에서 볼 거 이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상처를 입히잖아요. 그렇죠? 과실에. 그럼 거기에 병해충이 들어가서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럼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럼 대책 뭐가 되겠어요? 빨리 방제, 소독. 그렇죠? 그게 다예요. 우박은. 볼까요? 우박 피해의 특징, 단기간에 어떤 시기, 5, 6월, 9, 10월 그 시기가 이런 시기라서 착과 낙과 피해가 일어난다. 국지적으로 일어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 늘이 아니라 그 물이죠. 과실 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다. 그다음에 2차 피해 발생하니까 빨리 회복시켜줘야 되겠죠. 방제 조치도 당연하고 그다음에 비료 빨리 줘서 더 회복을 촉진시키고 미리 약재를 미리 살포한다. 과피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약재를 살포하면 된다. 우박은 이게 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 이제 풍해와 도복 같이 볼게요. 풍해와 도복. 아까 요건 노트에서 봤던 거니까 우리 요약자리에서 봤던 거니까 넘어가고요. 풍해와 도복. 풍해가 일어나면 잘 쓰러지죠. 그래서 같이 나와요. 풍해. 풍해란 기본적으로는 바람에 의한 모든 피해인데 일반적으로 풍해를 입었다 그러면 이런 강풍 또는 태풍 이상의 바람으로 인한 피해를 특정한다. 풍해 피해를 입었다 농작물에서 우리 2차 가시면 태풍과 강풍의 어떤 정의, 그 담보 조건도 공부하시거든요. 네. 기본적으로는 바람 피해지만 태풍, 강풍 피해를 의미하는구나. 네. 풍속이 빠르고 건조할 때 피해가 크다. 풍속이 빠르고 여러분 그러면 바람 때문에 작물은 상처도 입겠죠? 네. 기계적인 상처가 있다. 풍해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에서 발생하는 시기가 또 정해져 있죠. 이 시기 벼한테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벼의 도복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풍해가 일으키는 건 과실의 경우에는 낙과 착과 피해, 벼의 경우엔 도복 피해, 탄립 이런 대규모의 큰 피해를 준다. 아까 말씀드렸듯 상처를 일으키니까 우박처럼 2차 피해 규모도 크다. 자, 요거 신경 쓰셔야 됩니다. 작물의 풍해. 다음과 같은 생리적 장애를 일으킨다. 상처가 발생하면 작물은 호흡을 많이 해요. 호흡작용이 증대되면 동화물질의 소모가 증가한다. 물론 2차 피해도 있지만 호흡작용의 증대. 자, 강한 풍속. 근데 강한 풍속인데 거기다가 만약에 냉풍이래요. 지금 강풍과 태풍을 일반적으로 풍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냉해 유발, 2차 피해. 병충해 말고도 냉해도 2차 피해가 되겠죠. 강한 풍속의 건조한 공기, 증산작용. 근데 너무 강하면요. 아예 기공을 폐쇄시켜버려요. 기공을 폐쇄시키면 또 광합성부터 호흡부터 모든 대사작용에 이상이 생기겠죠. 너무 강한 풍속, 기공 폐쇄, 광합성 저해. 광합성뿐만이 아니라 호흡도 저해되고. 자, 작물의 풍해, 요거 좀 신경 써 두시고요. 자, 도복, 쓰러지는 거죠, 뭐. 근데 누가 주로 쓰러진대요? 화곡류, 벼, 옥수수 이런 거, 그다음에 두류,
근데 하필이면 시기가 등숙기예요. 피해가 커진다. 바람에 의해서 쓰러지는 것이다. 생육 후기에 발생한 도복은 식용작물, 화곡류 자체적으로 피해가 매우 크고 풍해의 한 양상이죠.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 병충해 2차 피해. 수확물의 질적 저하, 과실 같은 경우에 작물 생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피해 중에 하나다. 등숙기에 발생한다. 등숙기에 오케이. 도복의 원인 바람이 가장 큰 도복의 원인이겠죠. 근데 그렇게 뻔한 게 문제는 안 나오겠죠. 한번 볼게요. 강풍 등의 기상 환경 뭐 당연하고요. 이런 거에 따라서 피해 정도가 다르다. 당연하겠죠.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문제 나오기 쉽겠죠. 직파한 게 씨를 바로 파종한 게 이양재배에 비해서 도복에 약하다래요. 직파가 약해요. 이양한 거, 모내기 한 거, 그게 더 강하대요. 다비중수. 이게 이제 복이라서 제가 그대로 가져왔는데 비료 많이 주고 수량 증대시키면 즉 밀식 재배한다는 얘기죠. 도복을 조장한다. 왜요? 양분을 서로 경합하면서 충분하지 못하잖아요. 아무리 비료를 많이 준다 해도 밀식 재배하면 그쵸? 양분을 다 흡수하는 것도 아닌데 도복을 조장한다. 연약해지겠죠. 질소 과용 이건 계속 나온 말이죠. 웃자람 도장 영양가 없이 그러면 바로 질소를 과용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웃자람 도장으로 인한 도복 방지 때문에 그래요. 질소 과용하면 도복을 조장한다. 칼륨이나 규산이 부족해요. 질소하고 칼륨, 규산은 계속 반대적으로 나오죠. 뿌리 아랫부분이 지하 부분이 발육이 잘 안 된다. 깊은 담수 상태, 환원 우리 호흡 문제 있었죠? 뿌리 장애를 일으켜서 도복을 조장한다. 또 이런 병충해도 도복의 원인이 된대요. 도복에 약한 벼의 상태, 도복에 약하다. 도장도 있다. 뿌리가 잘 발달해 있지 않았다. 아랫마디가 길게 신장돼 있다. 넘어지기 쉬운 상태다. 일반적으로 키가 크고 줄기가 가늘다. 여러분 이런 건 암기하지 마세요. 그냥 쭉 보시면 잘 쓰러지기 쉬운 것들. 도복 피해. 자 여기서 도복에서 딱 하나만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된다 그러면 얘예요. 수발화. 풍해로 도복이 되면 수발화 현상이 생긴다. 벼에. 수발화. 아직 이삭이 트면 안 되는데 지금 태풍 같이 왔잖아요. 그렇죠? 성숙기에 가까운 화곡류가 넘어졌어요. 밑에 뭐가 있어요? 물이 있죠? 젖은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이삭에서 싹이 트는 것을 수발화라고 한대요. 얘는 풍해가 원인이 돼서 도복이 됐을 때 벼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피해 양상입니다. 수발화. 이게 뭔지 하고 수발화를 고르는 문제도 있고요. 이렇게 재해랑 연결지어서 나오는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수발화.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떤 때 도복이 많이 발생하느냐 하는 거예요. 조생종이 중만생종보다 발생하기 쉽대요. 왜 그럴까요? 조생종. 빨리 익잖아요. 그쵸? 빨리 심고 빨리 익잖아요. 시기가 맞물려지는 거예요. 시기가. 그러면 수발화 대책? 만숙종보다 조숙종. 조생종보다 중만생종. 조금 늦게 심고 늦게 수확하는 거. 그 다음에 아예 그냥 빨리 익어버리는 거. 이해되시죠? 그 시기를 피하자는 거죠. 등숙기에 그 시기를 피하자. 그러니까 아예 늦게 심고 늦게 수확하는 거 아니면 빨리 등숙기가 오는 거. 조숙종. 그 다음에 발화 억제제. 발화 억제제? 그 시기, 등숙기. 그 시기를 피해서 재배하자라는 건 똑같아요. 발화를 조정하자. 똑같아요. 발화를 조정하자. 발화 시기를.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수발화가 뭔지 이건 뭐 읽어보시면 아시고 중만생종보다 조생종 등숙기가 딱 맞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뭘 재배한다? 중만생종을 또는 아예 빨리 읽는 거를 그리고 발화 조절하는 발화 억제제를 살포할 수도 있고요. 자, 이거 보시고요. 도복의 대책. 대책. 이건 암기거리도 안 되죠. 키 작고 튼실한 품종. 질소비료. 도복을 조장하니까 안 된다. 오케이.
그다음에 이 친구들은 항상 충분히 시용하는 거죠. 친구들. 여기다 마그네슘까지 하면 항상 충분히. 밀식하면 안 되고요. 땅 잘 다져주고 방풍림, 바람 피해에 의한 거니까 방풍림 해주고요. 자, 풍해 대책 볼까요? 지금은 도복의 대책이었고 이제 더 크게 봐서 풍해 자체의 대책. 풍해. 저항성 품종은 항상 나오고요. 작기 이동. 우리나라 항상 우박이나 풍해는 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까 위에서 뭐 조생종이니 조숙종이니 만생종이니 중만생종이니 다 발화 억제제니 그 시기를 피하자 하는 거예요. 그 시기를 피하자. 보시면 그런 태풍이 많이 발생하기 이전에 수확하면 풍해를 피할 수 있다. 등숙기를 조절하든 재배 시기를 조절하든. 담수 재배는 도복과 건조를 완화한다. 근데 이건 일장일단이 있어요. 우리 담수 재배를 풍해 피해의 어떤 대책으로 보는 거는 아까 도복 피해의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우리 웃자람 때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방풍림의 형성입니다. 바람 방향에 직각으로 심는 거예요. 직각으로. 바람 방향에 같이 심으면 안 됩니다. 직각으로 심고 그 안쪽에 빈대 없게 하는 거예요. 빈대 없게 하고 관목을 심는다. 교목을 심고 관목을 심는다. 방풍림은 굉장히 효과가 크대요. 바람 방향 직각으로 안쪽에 빈대 없이 직각으로 교목, 그 안쪽에 관목. 네. 교목과 관목, 키 큰 나무, 키 작은 나무, 방풍 울타리. 아니 풍해니까 대책이 바람 막아주는 거죠, 뭐. 그렇죠? 그다음에 넘어지지 않게 지주 결속해주고 칼륨 이런 거 증시 또 나오죠. 칼륨. 뭐 규소, 인 다 나오겠죠. 질소 가용 피하고, 밀식 회피하고. 자, 사후 대책 빨리 이렇게 줘야죠. 병충해 방제, 상처 난 거 다 제거해주고. 자, 풍해와 도복. 우박, 풍해, 시기가 정해져 있다를 여러분이 항상 입력하셔야 돼요. 머릿속에. 그래서 시기를 피하는 게 대책 중에 하나더라. 자,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 도복. 도복에 특히 벼에는 수발화, 그리고 피해 정도가 직파가 크고 조생종이 크고 시기가 딱 맞아 떨어져서 등숙기가. 자, 자포니카 품종 이게 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우리가 먹는 쌀이 자포니카 품종이에요, 여러분. 자포니카? 이름 왠지 익숙하죠? 재팬, 일본 품종. 전 세계의 벼는요, 자포니카 품종하고 인디카 품종이 있어요. 인도 계열에서 나온 거, 일본 계열에서 나온 거. 우리가 먹는 짧은 단립형, 자포니카. 나머지는 다 인디카, 장립형. 자포니카 품종이 도복이 더 크대요. 그럼 통일형 품종은 뭐냐면 인디카 품종, 나머지 한 유형의 쌀인데 우리나라가 이건 개발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 재배하는 농가 많지 않죠. 네. 어쨌든 자포니카 우리가 먹는 게 잘 넘어진다. 휴면성이 약한 품종이 더 도복 피해가 크다. 네. 휴면성이 약하다? 얘는 아까 나온 거하고 뭐하고 연결질 수 있을까요? 휴면성이 약하대요. 발화 잘 된다는 얘기죠. 발화가 촉진된다는 얘기죠. 그럼 발화 억제제를 뿌려서 재배 시기를 좀 조절하자. 발화 억제제하고도 대책 연결 지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수발화 중요합니다. 자, 우박하고 풍해까지 해가지고 도복까지 해서 재해 다 끝났어요, 여러분. 근데 재해 항상 대책 묻는 문제 꼭 나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어렵게 나오면 내건성, 내열성, 그리고 내동성 작물의 특징 거의 같아요. 온도장애이기 때문에 거의 같은데 전분, 점도 이것만 틀린 거 신경 써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사실 강의를 이렇게 여러분 뭐 3강에 걸쳐서 들으셨지만 이 요약자료만 보시고 찬찬히 생각해 보시면 다 이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 원예 작물학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